10달, 길고도 달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차가운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 문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제 사랑스러운 아기를, 이 세상 가장 완벽한 남편과 저의 사랑의 결실을 만나게 될 곳이죠. 남편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힘내, 자기야. 오빠, 바로 여기서 우리 아기랑 자기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세상 전부를 걸고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 박민준.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완벽한 미소가 간호사의 등 뒤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저를 밀어주던 바로 그 간호사가 갑자기 제 귀에 얼굴을 바싹 대고는 지옥에서 온 경고 같은 끔찍한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서 도망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민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순간, 그 속삭임은 저의 핑크빛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첫 아이의 탄생을 앞둔 한 여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제 완벽한 훈남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겁에 질린 경고를 믿어야 할까요? 그날 저의 결정은 단순히 병원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남편의 탈을 쓴 악마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주는 영화보다 더 잔혹한 음모, 천지가 뒤집힐 만한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왜 그토록 공포에 떨어야 했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남편 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무역회사 대표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뛰어난 능력, 젠틀한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친구들은 늘 제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니 저런 국민 남편을 만났지라며 놀려댔고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사랑과 보살핌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바로 제 처사의 임신 기간, 지난 10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정한 여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했죠. 이른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식단을 직접 연구하고 가장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를 사겠다며 직접 마트를 오갔습니다.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도 부엌일은 모두 자기 몫이라며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고 밤이면 붓는 제 다리를 주무르며 인내심 있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자기가 할 일은 딱 하나야. 편히 쉬고 즐겁게 아기 나올 날만 기다리는 거. 세상 모든 걱정은 오빠가 할게. 저는 그 달콤함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가장 든든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를 의심한 점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날은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한 날이었습니다. 아기가 커서 자연분만보다는 수술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안전할 거라는 소견이었죠. 남편은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저를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의 프리미엄 산부인과로 데려왔습니다. 모든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장 좋은 특실을 잡아주었으며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를 초빙해 제 수술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너무나 완벽하고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진통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음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고 제 고통을 잊게 해주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수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와 수술실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알렸습니다. 그 간호사는 선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서서 다시 한번 제 이마에 깊고 따뜻한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해, 자기야. 오빠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힘내야 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간호사가 저를 밀고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 입가에는 늘 그렇듯 훈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동 침대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저는 복도 끝 불이 환하게 켜진 수술실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간호사는 매우 천천히 침대를 밀었고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자꾸만 뒤를 힐끔거렸습니다. 우리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민준 씨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녀는 갑자기 침대를 멈췄습니다. 저기요, 산모님.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귀에 얼굴을 바싹 들이댔습니다. 아주 빠르고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가빴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속삭임처럼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서 도망치세요. 그 말을 마친 그녀는 즉시 몸을 뒤로 빼고는 제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를 빠르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고 귓가에서는 우잉하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도망치라고? 왜 도망쳐야 하지? 저는 떨고 있는 간호사의 등을 바라보다 다시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한쪽은 지난 몇 년간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준 남편, 다른 한쪽은 낯선 간호사의 미치광이 같은 경고.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 간호사가 정신이 이상한 걸까? 아니면 뭔가 착각한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게 속삭일 때 그녀의 눈빛은 미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간절함, 그리고 절망까지 담겨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이동 침대는 수술실 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산모님, 이제 들어가실게요. 다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에서 저를 깨웠죠. 두 겹으로 된 차가운 녹색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 문 뒤에는 제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있었지만 어쩌면 저를 기다리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직감과 낯선 이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믿어야 할까요?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습니다. 제 인생과 뱃속 아이의 생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 과연 수술실 문 뒤에서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간호사의 경고는 사실일까요? 그리고 저는 과연 제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걸고 저 완벽한 남편으로부터 도망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이 숨막히는 생사의 순간을 함께 해주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주세요. 차가운 녹색 수술실 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동 침대 바퀴가 멈추는 소리, 짧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의 속삭임이 여전히 귓가에 날카롭게 맴돌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서 도망치세요. 행복과 설렘으로 뛰던 제 심장이 순식간에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숨막히게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년간 저를 사랑해준 완벽한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낯선 이의 미친 경고를 믿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착각한 걸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사람을 착각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남편 민준 씨가 제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 특히 지난 10달간의
임신 기간 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제 믿음을 지탱해줄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 간호사의 말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요. 그러자 달콤했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밀려왔고 그럴수록 간호사의 경고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난 10달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영양사이자 요리사였고 물리치료사였으며 저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초기가 생각납니다. 기운 없이 늘어져만 있던 저를 위해 민준 씨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인터넷으로 임산부를 위한 수백 가지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의 모든 유기농 마트를 직접 돌며 신선한 채소 한 입, 고기 한 점까지 손수 골랐습니다. 그는 자기랑 우리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 누구도 못 믿어. 내가 직접 챙겨야 마음이 놓여라고 말했죠. 몇 끼니 다른 메뉴를 화려하게 차려내고는 제 옆에 끈기 있게 앉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습니다. 먹은 걸 다 토해내는 날에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치우고는 다시 다른 수프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허리 통증과 야간의 다리 경련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저와 함께 밤을 새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저를 위해 산모 마사지 강의까지 수강했고 매일 밤 직접 제 몸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뻐근한 등과 퉁퉁 부은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던 손길을요. 그는 마사지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자기 너무 고생이 많다. 조금만 힘내. 몇 달만 있으면 우리 아기 태어나잖아. 자기가 고생하는 거 오빠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말들, 그 행동들은 어떤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는 집안일은 손끝 하나 못 대게 했습니다. 빨래, 청소는 물론 우유 한 잔 타는 것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죠. 그는 임산부는 힘든 일을 하거나 화학 제품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제 도우미를 불렀지만 그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필요로 하고 뭘 좋아하는지는 오빠만 알지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그가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좋다며 피워놓은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작은 변덕까지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서울 외곽의 작은 가게에서 파는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한밤중이라도 기꺼이 차를 몰고 나가 사다 주었습니다. 제가 산책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공원에서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제 배에 귀를 대고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가, 아빠야, 뱃속에서 얌전히 있어야 해.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아빠 엄마가 우리 아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 그런 남편이, 그런 아빠가 어떻게 악마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아이를 향한 그의 사랑은 모든 눈빛과 행동,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했고 직장 동료들은 제 남편이 보존해야 할 희귀종이라고 놀렸습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조차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그런 좋은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니야, 분명 착각일 거야. 저는 그 달콤한 기억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준 남자. 누구보다 자기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어떻게 우리 모자를 해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간호사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고 미친 소리였습니다. 분명 그녀에게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그녀의 눈빛은 그토록 진실해 보였을까요? 그 눈빛은 미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제게 경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의 진실함과 그녀의 말의 비현실성, 그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민서 산모님,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를 기억의 흐름에서 끌어냈죠. 수술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눈부신 조명과 차가운 의료기기들, 그리고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다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서 있는 복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저를 향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힘내라는 의미로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고 완벽했습니다. 지난 10달간의 가짜 행복, 그 간호사의 속삭임이 갑자기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짜라는 두 글자가 덧붙여져서요. 지난 10달은 정말 행복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을까요? 저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바쳤던 절대적인 믿음에 제 인생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에 생긴 균열은 처음에는 작은 금에 불과했지만 마치 유리판의 균열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충격만으로도 산산조각 날 것처럼요. 그리고 그 충격은 바로 간호사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독제처럼 지난 10달간 민준 씨가 제 귀에 쏟아부었던 모든 달콤한 말들을 단번에 해독시켜버렸고, 제가 모든 것을 전혀 다른 렌즈, 바로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처럼 행복했던 지난 10달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온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요. 분명 사소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모든 것을 민준 씨가 늘 말했던 것처럼 제가 임신해서 둔해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자 그것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위장된 미수에 그친 살인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임신 5개월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제법 불러와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해졌을 때였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러 2층에서 내려오던 저는 계단 맨 윗칸에서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는 아직도 허공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곤두박질 치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가야, 저는 우리 모자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분명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어야 할 민준 씨가 갑자기 계단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와 두 팔을 벌려 제가 딱딱한 나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에 저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둘 다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가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에 저와 아기는 완전히 무사했습니다. 세상에, 자기야, 괜찮아? 그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온몸을 살피더니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네. 죽는 줄 알았어.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걸 들어서 다행이야. 그때 저도 너무 놀라 그의 품에서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진정한 후에 그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사고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맨 윗칸에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식용유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아차, 민준 씨가 이 말을 쳤습니다. 아침에 위층 창고에서 식용유병을 가져오다가 조금 흘렸나 봐. 전혀 몰랐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하마터면 자기랑 아기 큰일 날 뻔했어. 그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 모자를 구했고 그는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운 나쁜 사고, 사소한 부주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치명적으로 미끄러운 식용유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가장 위험한 위치인 계단 맨 윗칸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것. 그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마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우리 집 거실에는 계단을 정면으로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거기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 무렵 제가 욕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낡은 헤어드라이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치직하는 큰 소리와 함께 강한 전류가 팔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뒤로 나자빠졌고 헤어드라이어는 불꽃을 튀기며 타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또다시 마치 수호신처럼 민준 씨가 즉시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마른 수건으로 제 손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쳐내고는 밖으로 달려나가 두꺼비 집을 내렸습니다. 괜찮아? 감전 심하게 안 됐어? 그는 또다시 저를 껴안았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임신한 몸으로 조심성 없다며 저를 한 차례 꾸짖고는 즉시 낡은 헤어드라이어를 버리고 가장 비싼 명품 헤어드라이어를 새로 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집에 낡은 가전제품이 너무 많네. 위험하다. 아마 습기 때문에 합선됐나 봐. 이제부터 이런 거 자기가 쓰지 마. 오빠가 다 해줄게. 저는 그때 또 한 번 그의 관심과 걱정에 감동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저를 지켜주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간호사의 경고라는 빛 아래에서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합선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고장낸 걸까요? 그리고 그의 등장은 또 한 번 너무나 시기적절하지 않았나요? 그는 욕실 문 바로 밖에 서 있었던 걸까요?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감전되어 죽기를 기다렸다가 비통에 잠긴 남편 역할을 하며 모든 것을 불행한 사고 탓으로 돌리려던 걸까요? 2번의 사고, 2번의 죽을 고비, 그리고 2번 모두 그가 영웅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2번의 실패한 살인 시도였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타이밍 계산을 잘못했을 겁니다. 2번째는 아마 제가 놀라 제때 손을 놓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술대 위에 누워 무방비 상태가 된 지금이야말로 그가 손을 쓸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기회였을 겁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의료사고를 만들어낼 기회 말이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달의 행복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외줄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반대편 끝에서 언제든 줄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은 바로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제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는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아닌 무서울 정도로 확실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 간호사의 말은 사실이고 이것은 완벽한 사랑의 탈을 쓴 살인 음모였습니다. 이민서 산모님, 제 말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며 저를 끔찍한 기억의 소용돌이에서 끌어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 돼. 저곳에 들어갈 순 없어.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고 제 남편, 저 악마는 바로 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의 탈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 믿음의 마지막 조각까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잔인한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 내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는 최소 2번이나 나를 죽이려 했고 이번 수술 때가 바로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다. 제 눈앞의 수술실 문은 더 이상 생명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이동 침대에 누워있고 몸은 무거웠으며 점점 심해지는 진통이 제 힘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있었고 저 밖에는 훈남 남편의 탈을 쓴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그는 즉시 눈치챌 겁니다. 이민서 산모님, 제 말 안 들리세요? 지금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2번째 간호사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간호사가 침대를 밀어 열린 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천군의 순간 생존 본능 그리고 엄마로서의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혼란을 만들어야 해 탈출할 작은 틈이라도 찾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동을 벌여야 해.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진통보다도 더 크고 고통스러운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며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고통으로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공포가 진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고통이 자궁수축과 뒤섞여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산모님,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심호흡하시고요. 그들이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너무 급해요.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저는 소리치며 산모의 상황에서는 더없이 합리적인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곧 수술 들어가셔야 해서 안 돼요. 한 간호사가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요,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여기서 애 낳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물불 가리지 않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의 소동은 주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밖에 서 있던 민준 씨도 제 비명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표정은 역겨운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배가 너무 아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화장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간호사들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을까요?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간호사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태아가 방광을 눌러서 그럴 수 있어요. 화장실은 바로 저기니까 제가 빨리 부축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다녀와서 바로 수술 들어가자. 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평범한 산통을 겪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바로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나이든 간호사와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배를 움켜쥔 저를 부축하며 복도 끝 여자 화장실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맨 끝 칸 높은 곳에 있는 커다란 환기창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창문 너머로 비상탈출구라는 글씨가 적힌 인적이 드문 작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두 분은 잠시 밖에 나가 계셔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고통도 무거운 임신한 배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온 힘을 다해 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환기창은 꽤 높아서 저는 발끝으로 서서 벽을 더듬으며 조금씩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생각, 저를 기다리는 죽음의 덫에 대한 생각이 제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창틀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플라스틱 방충망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밖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산모에게는 지극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배가 창틀에 눌려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모님, 아직 안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밖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몸이 창밖으로 빠져나가 비상 탈출구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꽤 강한 충격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배를 감싸 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비상계단을 어디가 끝인지도 모른 채 달렸습니다. 그저 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곳에서 최대한 멀리, 더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의 탈출은 일단 첫걸음은 성공한 셈입니다. 차가운 철제 비상계단 위로 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죠. 저는 몇 층을 내려왔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아래로 달렸습니다. 추락의 고통과 점점 심해지는 진통이 저를 덮쳤지만 공포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다시 붙잡힐까봐, 그 악마 같은 녹색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갈까봐 두려웠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문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공범들이 분명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저는 병원 뒤뜰, 의료 폐기물을 모아두는 곳으로 통하는 작은 뒷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빼내 밖으로 나가 사람 키보다 높은 쓰레기통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다시 달렸습니다. 한편 분만 대기실에서는 민준 씨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10분, 15분이 지나도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그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는 중얼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아직이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안에 있어. 여전히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간호사가 놀라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여자 화장실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 끝 칸문을 발로 차서 열었고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환기창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도망쳤어. 그 미친년이 도망쳤다고.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앞에서 먹잇감을 놓친 맹수에 미친 듯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훈훈했던 얼굴은 이제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선 채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다는 거야? 그 무거운 배를 하고서 그의 공범인 의사 중 한 명도 놀라 달려왔습니다. 찾아. 전부 흩어져서 찾아. 병원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갔을 거야. 그는 자신의 공범들과 간호사들에게 소리치며 명령했습니다. 경비 불러. 모든 출입구 봉쇄하고 방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뒤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년 찾아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병원 전체를 무대로 한 숨 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비팀의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여기저기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보안 요원과 간호사, 그리고 민준 씨까지 합세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때 저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의료 폐기물 더미 뒤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배를 꼭 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때 숭배했던 국민 남편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걱정하며 찾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성을 잃고 날뛰는 사냥꾼,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근처 보안 요원의 무전기에서 새어나오는 그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안실이랑 지하 비상 탈출구 쪽 꼼꼼히 확인해. 멀리 못 갔을 거야. 영안실. 그는 그곳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일 겁니다. 나를 잡아서 영원히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저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와 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익숙한 인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제게 경고를 속삭여 주었던 간호사 하나 씨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재빨리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에 의지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정문 쪽이 아닌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은 트럭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트럭 짐칸에 올라타세요. 조금 힘들겠지만 경비실을 통과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어둡고 더러운 짐칸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민준 씨의 발소리와 외침을 듣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하나 씨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안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나 씨는 제가 숨 쉴 수 있도록 작은 틈만 남겨두고 재빨리 짐칸 문을 닫았습니다. 짐칸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소독약과 역겨운 의료 폐기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 안고 고통과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몇 분 후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비실에 가까워지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세워보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폐기물 처리하러 가는 길인데요. 아마도 하나 씨의 동료일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칸 열어. 누가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 민준 씨가 위압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눈을 감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 씨의 목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전부 감염성 의료 폐기물이에요. 혈액 묻은 솜, 주사바늘 같은 거요. 만약 열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하나 씨의 말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를 들었고 이내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통과시켜. 대신 다른 차들은 꼼꼼히 검사해. 트럭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병원의 무거운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자는 일단은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트럭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와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트럭은 덜컹거리는 길을 따라 그 지옥 같은 병원에서 저를 멀리 데려갔습니다. 어둡고 더러운 짐칸 안에서 저는 웅크린 채 시시각각 조여오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황이 뒤섞여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 트럭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름도 모르는 저 간호사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 남편의 탈을 쓴 악마와 마주하는 것보다는 어디든 더 안전할 테니까요. 트럭은 약 15분쯤 달려 한적한 골목에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을 찡그렸습니다. 간호사 하나 씨가 여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산모님, 어서 나오세요. 빨리요. 그녀가 황급히 저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저는 거의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산모님 남편이 곧 이 트럭의 행방을 알아낼지도 몰라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택시를 불렀어요.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거의 저를 둘러엎다시피 하여 비틀거리며 골목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 대의 택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저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황급히 올라타 기사에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는 밤의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폐기물 트럭과 방금 전에 악몽을 뒤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잠시나마 안전하다고 느끼자 저는 비로소 제 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아직 앳된, 아마도 갓 졸업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선한 얼굴, 착해 보이는 눈매에는 이제 깊은 공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하나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모자를 구해줬어요. 저는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제 남편이? 하나 씨는 용기를 내려는 듯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민서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겠지만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서 씨 남편 박민준 씨는 민서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악마예요. 그리고 그 운명의 택시 안에서 점점 심해지는 진통 속에서 간호사 하나 씨는 제게 끔찍한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완벽한 남편의 모든 것을 벗겨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 씨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야간 근무 중 그녀가 인적 드문 비상계단을 지나다가 우연히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익숙한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와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호기심에 숨어서 엿듣던 그녀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 남편 박민준 씨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전체에 국민 남편으로 소문난 그 남자였으니까요. 다른 한 명은 마취과 의사인 안 선생이었습니다. 안 선생, 이번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건 예전 시나리오대로 하면 됩니다. 아주 드문 의료 사고인 것처럼요. 산모의 몸이 워낙 약해서 생긴 산후, 과다출혈.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아주 작은 허점도 없이요. 걱정 마십시오. 안 선생이 약간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금이 워낙 커서 괜찮을까요? 좀 겁이 나네요. 겁은 무슨.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하나 씨는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일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잖습니까?
아무도 의심 안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이 끝나면 절대 박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드릴 액수니까요. 하나 씨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 시나리오가 뭔지, 의료사고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들이 어떤 산모를 대상으로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희생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 그녀가 우연히 제 진료 기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 박민준, 주치의 김 박사, 그리고 수술팀의 마취과 의사 명단에 안 선생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 음모의 희생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고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말단 간호사였고 증거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와 병원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보복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양심,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 엄마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없고 민서 씨에게 바로 말하자니 믿지 않으실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람이 눈치채고 더 일찍 손을 쓸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서 씨가 그 덫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경고하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부딪히는 척하며 민서 씨 귀에 속삭일 기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하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책감이 맞았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미친 소리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경고였고 낯선 아가씨의 용기와 양심으로 얻어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하나 씨, 고마워요. 우리 모자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몰라요. 이제 출산이 임박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기 전에 남편이 말했던 예전 시나리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그게 뭐죠? 저는 하나 씨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씨, 지난번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혹시 다른 여자도 있었던 건가요? 하나 씨는 더 말하기를 꺼리는 듯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저도 선배 간호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민서 씨 남편의 대화를 듣고 나니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씨는 제게 더 끔찍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희생된 저와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했던 한 여자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제가 이 병원으로 오기 전이었어요. 하나 씨가 마치 괴담을 들려주듯 목소리를 낮추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한 산모가 아이를 낳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수술대 위에서 사망한 사건이었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망이라고요? 왜요? 진료 기록에 적힌 사인은 매우 드문 의료 사고였어요. 하나 씨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양수색전증을 앓았대요. 아주 위험한 산과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술팀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답니다. 아기는 다행히 살았지만 조산이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저는 그 불행한 여성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사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여성의 남편은 엄청나게 비통해했고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서서히 잊혔죠. 저도 그냥 선배들에게 스치듯 들은 이야기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서 씨 남편의 대화를 듣기 전까지는요. 잠깐만요. 저는 갑자기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이라고요. 그 남자는 하나 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편, 아내를 잃고 비통에 잠긴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던 그 남자가 바로 박민준 씨였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장난이죠? 그 사람일 리가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민서 씨. 하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몰래 예전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남편 이름에 박민준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이름은 윤지아 씨였고요. 그는 그녀를 약혼녀라고 소개했대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이미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아,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저 이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똑같은 수술대에 누웠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저처럼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드문 의료 사고, 예전 시나리오, 지난번 일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지 않습니까? 하나 씨가 들었던 민준 씨의 모든 말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더없이 끔찍한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지아 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산과 합병증이라는 완벽한 위장 아래 자행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술을 집도했던 김 박사와 마취를 담당했던 안 선생이 바로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한 번 그 짓을 저질렀고 이제 저에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택시 좌석에 앉아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국민 훈남 남편이 알고 보니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죽였고 이제 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왜? 저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망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돈 때문에? 그는 회사 대표잖아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 씨는 더 끔찍한 무언가를 담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 씨, 혹시 생명보험 드신 적 있으세요? 하나 씨의 질문은 혼란스러운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생명보험.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명보험. 그 두 단어를 반복하자 지난 10달의 행복에 묻혀 거의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소름 끼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 제가 임신 3개월 차로 한창 입덧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평소에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아주 진지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부엌으로 직행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있던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오빠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곧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 인생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저는 그때 곧 엄마가 된다는 행복감에 취해 순진하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잖아. 오빠 사업도 안정적이고 나도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무겁고 고뇌에 찬 한숨이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오빠는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랑 우리 아기는 최고의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 눈빛이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명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도 하나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한 대비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아기 교육 자금을 위한 든든한 투자이기도 해.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내가 임신한 시기에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보며 걱정해주는 남편이라니 어떤 여자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의 세심함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엄청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외국계 보험회사 상품을 찾아놨어. 보장 금액이 아주 크지만 연간 납입금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걱정 마. 비용은 전부 오빠가 알아서 할게. 자기는 그냥 동의하고 서명만 하면 돼. 저는 그때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득한 그런 제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망설임 없이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보험 설계사가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였고 보장 내용과 약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를 위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걱정 마, 자기야. 내가 꼼꼼하게 다 살펴봤어.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계약이야. 그리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적힌 작고 빽빽한 글씨들,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두꺼운 생명보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그 계약의 보장 금액이 어마어마한 액수였고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유일한 수혜자가 바로 박민준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씨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소름 끼치게 되살아났습니다. 네, 들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하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약 6개월 전에요. 그 사람이 들자고 해서 보장 금액이 얼마였죠? 하나 씨의 목소리는 마치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심각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아마 아주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혹시 50억 아니었나요? 50억. 하나 씨의 입에서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고 모든 것에 대한 피로 얼룩진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희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액수가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남편이랑 안 선생이 나누는 대화에서 똑똑히 들었어요. 박민준 씨가 이번 50억짜리 계약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안 선생의 실력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요. 50억. 평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기에 충분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보살핌, 지난 10달간의 완벽함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고 그 보험 계약서에 순순히 서명하게 한 다음 수술대라는 마지막 덫으로 순순히 걸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50억이라는 숫자만을 사랑했던 겁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그에게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험 계약을 활성화하고 출산 중 제 죽음을 더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 촉매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윤지아 씨는요? 저는 목이 맨 채 물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예전 진료 기록 보관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냈어요. 윤지아 씨의 사망 기록과 함께 철해져 있던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을요. 아마 민서 씨 남편이 병원의 절차를 위해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 계약도 그녀가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가입된 거였어요. 보장 금액은 민서 씨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무려 1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수혜자는 당연히 박민준 씨였고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자행된 연쇄살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악마 같은 사냥꾼,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순진하고 가족 관계가 단순하며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만을 전문적으로 노렸습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죽음으로 내몰아 이득을 챙겼던 겁니다. 윤지아 씨가 첫 번째 희생자였고 제가 두 번째가 될 뻔했습니다. 진실의 고통이 뒤섞여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때까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육체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극한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서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살아서 윤지아 씨와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나 씨,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전에 없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 친구 집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택시는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 제가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에게 알려준 주소는 제 유일한 단짝 친구 수진이의 집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단순한 친구를 넘어 자매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죠.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같은 친구 한 명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면 수진이는 강하고 직설적이며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현재 유력 일간지의 이름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진이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시는 수진이가 혼자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자유로운 삶을 사랑했고 아직 결혼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저는 택시비를 내고 하나 씨에게 부축을 받아 수진이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는 것이 제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딩동. 하나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잠옷차림의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죠. 만삭의 배를 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고통으로 창백해진 저를 보고 그 아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서야, 세상에, 너 왜 이래? 왜 이 시간에 여길 온 거야? 너 애 낳으러 간 거 아니었어? 수진아, 나 좀 살려줘. 저는 그 몇 마디를 간신히 내뱉고는 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이와 하나 씨가 황급히 저를 집 안으로 부축해 긴 소파에 눕혔습니다. 수진이는 허둥지둥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내 남편은 어디 있고 왜 너를 이 꼴로 혼자 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 씨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나 씨는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제 땀을 닦아주며 수진이에게
그 끔찍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속삭임부터 숨막히는 탈출, 그리고 죽은 아내와 50억짜리 보험 계약의 비밀까지. 수진이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에서 감출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날카로운 기자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하나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한참 후에야 그녀는 멈춰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이 간호사분 말씀 믿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믿어.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고들이랑 보험 계약 건까지 전부 다 기억났어. 모든 게 맞아떨어져. 제 말을 듣자 수진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친 새끼, 그 개자식, 인간도 아니야. 그 아이가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훈남인 남자들은 보통 문제가 있거든. 하지만 이 정도로 악마 같은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수진이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절대 그 놈이 너랑 아기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약속할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그 개자식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어. 수진이의 강하고 단호한 말은 제게 안정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용감한 은인 하나 씨와 날카로운 기자이자 단짝 친구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진이의 목소리는 전문 기자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너와 아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야. 내가 아주 신뢰하는 의사 선생님께 연락할게.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바로 너를 그쪽으로 옮기자. 거기가 병원보다 훨씬 안전하고 비밀 보장도 잘 될 거야. 내 출산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해. 그 아이는 신속하게 전화를 걸었고 불과 15분 후 아파트 단지 아래에 사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하나 씨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민준 씨의 보복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진통은 점점 심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보자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기 낳고 나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가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순산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우리 전쟁의 진짜 시작이야. 내가 온 서울을 다 뒤져서라도 그놈의 범죄 증거를 찾아낼게. 나만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렬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윤지아 씨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준 의사 선생님의 개인 병원은 매우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직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 저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했죠.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고통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었지만 그것은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가 바로 제가 계속 싸워야 할 이유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수진이는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탐사보도 기자의 날카로운 직감과 결단력, 뛰어난 취재 기술로 그녀는 박민준이라는 완벽한 남자의 겹겹이 쌓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수진이가 찾아낸 진실은 저와 간호사 하나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나쁜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악마,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하게 범죄 시나리오를 설계한 전문 사기꾼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의 조사는 2년 전 사망한 희생자 윤지아 씨의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보험업계와 경찰 내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의 보험금 지급 서류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첫 장부터 치명적인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윤지아 씨의 인적사항, 특히 가족 및 친척 정보란이 모두 비어 있거나 확인할 수 없는 매우 애매한 정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의지할 곳 없는 고아처럼 묘사되어 있었죠. 이거 봐, 민서야,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야. 그는 아무나 목표로 삼은 게 아니야. 그는 가족 관계가 단순하거나 친척이 거의 없는 혹은 아예 없는 여자들만 전문적으로 노렸어. 왜냐고. 그들이 죽어도 울어줄 사람, 의문을 제기할 사람, 정의를 요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쉽게 잊힐 수 있도록. 수진이의 분석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여의었고 유일한 혈육은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사랑이 아닌 기회를 그의 시나리오에 딱 맞는 이상적인 희생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민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은행 계좌, 주식 거래 내역, 심지어 사업 관계까지 그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준은 그가 자랑하던 것처럼 유능한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무역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유령회사, 돈 세탁을 위해 세워진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고급 아파트, 외제차 등 모든 재산은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정답은 바로 보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아 씨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고액 생명보험 지급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사고 및 사망 기록과 대조한 결과 수진이는 무서울 정도로 반복되는 범죄의 패턴, 시나리오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윤지아 씨가 아닌 혜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7년 전 그녀 역시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은 바로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 민준 씨는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상속받았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소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시골에 가족이 있는 마음씨 착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인 박민준과 함께 간바다 여행에서 불행히도 익사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수영 중 쥐가 나서 일어난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민준 씨는 이번에는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윤지아 씨, 드문 의료사고로 20억. 모든 희생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우며 가족관계가 단순하고 주변에 간섭할 만한 친척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죽음은 사고나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완벽한 위장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흔적도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완벽한 남편 박민주는 알고 보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 현대판 푸른 수염이었습니다. 그는 질투 때문에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들을 자신의 병적인 부축적 계획을 위한
도구, 소모품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무고한 여성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자신의 부와 경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들려주는 사실들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분노는 이제 극한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살인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괴물, 냉혈한 연쇄 살인마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진정해, 민서야. 전화기 너머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그림을 파악했어. 하지만 이건 아직 우리의 추측과 연결고리일 뿐이야. 이걸 세상에 드러내고 그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우리에겐 증인이 필요해. 우선 저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아야 해. 특히 윤지아 씨 가족. 그들이 가장 최근이야. 분명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야. 윤지아 씨의 가족을 찾는 것. 서류상 모든 정보가 조작된 상황에서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사보도 기자인 수진이에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추적하고 묻혀버린 목소리들을 찾아내어 억울한 영혼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개인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동안 수진이는 윤지아 씨의 흔적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료 기록과 보험 서류에 있는 모든 정보는 박민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되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윤지아 씨를 뿌리 없는 고아로 만들어 그녀가 죽은 후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자의 집요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수진이는 그 조작된 정보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사소한 단서, 아마 박민준 자신도 예상치 못했을 단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지아 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아름다운 부겐빌레아 덩굴이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으로 평화는 바로 여기라는 글이 함께 적혀 있었죠. 평화는 바로 여기. 이 말은 그곳이 시끄러운 서울의 카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사진을 확대해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찾아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페 간판에서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한 군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군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망설임 없이 혼자 그곳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아이는 온종일 그 작은 군을 헤매며 윤지아 씨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한 찻집 주인이 사진 속 여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아, 이 아가씨는 지아잖아. 마을 끝에 사는 한씨 부부 딸이야.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서울로 돈 벌러 가서 좋은 남편 만났다고 들었는데 명이 짧았지. 일찍 죽었다고 하더라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윤지아 씨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외딴 시골의 가난한 가족이. 수진이는 한씨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강가에 자리 잡은 허름한 단층집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맞이한 것은 고된 삶과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깊은 주름이 팬 늙은 부부였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딸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하자 부부는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재단 위에는 윤지아 씨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그녀의 삶이 그토록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수진이에게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눈물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윤지아 씨는 집안의 장녀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뻐서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돕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민준 씨는 왕자님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부유하며 지아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시골집에 내려와 인사를 드렸고 올 때마다 선물을 가득 들고 와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부유한 삶을 약속했고 가족들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그를 완전히 믿었고 딸이 좋은 짝을 만났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지아가 임신을 했고 민준 씨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곧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민준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아가 드문 합병증으로 수술대 위에서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씨 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죠. 그 밖 서방이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준비해놨더군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가 부족해서 아내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고 자책했어요. 그 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우리도 차마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한 씨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딸 장례를 아주 정성껏 치러줬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1억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주더군요. 조의금이고 자기가 우리 딸 대신 우리를 봉양하고 싶다는 성의 표시라고 했어요. 자기를 친아들처럼 생각해달라고까지 했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딸이 박복했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착하고 의리 있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1억 원. 가난한 가족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딸의 피 묻은 돈으로 그들의 침묵을 샀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완벽한 비통의 연기를 펼쳐 희생자의 부모조차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를 좋은 사위,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부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 제 뱃속의 아이, 50억짜리 보험 계약, 그리고 그녀가 알게 된 예전 시나리오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한씨 부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이가 착한 사위를 모함하려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증거들, 보험, 서류, 다른 의심스러운 사고에 대한 기사들을 보여주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똑같이 임신한 몸으로 완벽한 남편에게서 도망쳐야 했던 한 여자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찢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내 딸아, 내 딸아. 지아야, 네가 어쩌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니? 한씨는 의자에 앉아 넋이 나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딸과 손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딸을 죽인 살인마에게 지난 3년간 철저히 속고 조종당했던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기자, 양반, 지금 뭘 하자는 거요? 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그의 두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놈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싶습니다. 수진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놈이 저지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지아 씨의 정의를 되찾아 주시겠습니까? 한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생자와 함께 일어서서 그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 씨의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 싸움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날카로운 기자 수진이, 용감한 증인 하나,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또 다른 희생자의 가족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대가 되었습니다. 눈물과 상실, 그리고 박민준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맺어진 연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온 후 수진이는 즉시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저와 수진이, 그리고 윤지아 씨의 부모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같은 남자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딸의 부모님과 처음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무한한 슬픔으로 차올랐습니다. 지아 씨의 어머니인 한 씨 부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두 여자는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죽음 직전에서 탈출한 공포의 눈물이었고, 그녀의 눈물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자식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악마에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이 지나간 후 수진이는 우리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도 있고 사건 기록도 있고 희생자들 사이에 연결고리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교활한 여우 같은 놈이야, 민서야. 그는 직접적인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최소 3건의 살인을 저질렀어. 모든 죽음은 사고로 위장됐지. 지금 우리가 신고하면 그는 잡아뗄 거야.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빠져나가려 하겠지. 수사 과정은 아주 길어질 거고 그놈에게 최고형을 내릴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 바로 그놈의 자백. 그놈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이 필요해. 수진이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그 악마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간접 증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완벽한 가면을 벗어던지게 만들 마지막 덫을요. 그리고 대담하고 세밀하게 계산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계획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윤지아 씨의 부모님은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진이는 전체 상황을 조율하고 경찰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윤지아 씨의 부모님이 수진이의 지시에 따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를 시끄럽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한 기자로부터 딸의 죽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우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매우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달래고 위로하는 말을 하며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횟수가 잦아지고 지아 씨의 아버지가 보험, 의료사고에 대해 넌지시 떠보기 시작하자 그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고용한 탐정은 그가 매우 불안해 보이며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마도 병원 내의 공범들이겠죠. 먹잇감이 혼란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미끼인 제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포폰과 완전히 새로운 유심을 이용해 그에게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지만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민준 씨, 나 이민서예요. 난 모든 걸 알아요. 윤지아 씨, 혜란 씨, 소연 씨에 대해서도요. 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그날 병원에서의 당신 음모도 다 알아요. 아이를 생각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내일 저녁 8시 X항구에 버려진 창고에서 혼자 나오세요. 협상합시다. 만약 안 나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는 바로 수사팀으로
넘어갈 겁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장 큰 두 가지 약점, 탐욕과 공포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제 보험금 50억을 막 놓친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범죄가 드러나 모든 것을 잃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탐욕과 처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몇 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글자였습니다. 좋아. 그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수진이는 그가 협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막음을 위해 살인에 익숙해진 악마에게 협상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한번 제거하기 위해 그의 자유와 막대한 재산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유일한 증인을 없애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즉시 그녀가 매우 신뢰하는 형사팀장에게 연락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알렸습니다. 현장 검거 작전이 극비리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 항구에 버려진 창고는 인적이 드물지만 경찰이 발각되지 않고 매복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약속 장소에 나갈 것이지만 제 몸에는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가 부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 어둠 속에는 그물을 던질 준비를 마친 정의의 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미끼는 준비되었습니다. 너무나 탐욕스럽고 자만심의 참맹수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으로서 사냥터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밤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밤이 항구에 내려앉아 짠내 섞인 바닷바람과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버려진 창고는 어둠 속에 잠겨 마치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거대한 괴물 같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긴장감은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수진이와 형사들은 이미 먼저 와서 치밀하게 계산된 위치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옷깃 안쪽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앞 넓은 공터에 홀로 서서 겁에 질려 협상을 기다리는 여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정확히 8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고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차는 저에게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했습니다. 그 젠틀하고 멋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명품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훈남의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구역의 유일한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그의 얼굴에 서린 긴장감과 잔인함 그리고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먹잇감을 향해 다가오는 맹수였습니다. 그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멈춰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일찍 왔네, 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고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시간 잘 지켰네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준비했어요? 그가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협상. 네가 감히 나랑 협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말해봐. 내 증거는 어딨어? 이리 내놔. 그럼 내가 살 길은 한번 고려해보지. 살 길. 저도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아냥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윤지아 씨, 혜란 씨, 소연 씨에게 줬던 그 살길 말인가요? 아니면 수술대 위에서 나한테 주려 했던 그 살길.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너
너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그의 손이 꽉 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다 알아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이 사기꾼이고 연쇄살인마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무고한 여자 3명을 똑같은 시나리오로 죽이고 그들의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것도 알죠. 그리고 내가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것도 맞죠. 박민준 씨.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악랄하고 뻔뻔해졌습니다. 그래봤자 오늘 너도 여기서 못 벗어나. 순순히 수술대 위에서 죽었으면 모든 게 깔끔했을 텐데. 왜 굳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 몸에 있는 녹음기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녹음했을 겁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주변에 다 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사람들. 어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네가 날 겁줄 수 있을 것 같아. 민서야, 넌 여전히 순진하구나. 넌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바로 여기 혼자 온 것.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주머니에서 오른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총이 아니라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고농축 염화칼륨이야. 한 방이면 내 심장은 바로 멎을 거야. 누구도 흔적을 찾지 못할 테고 사람들은 그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하겠지. 완벽한 결말 아니야? 그는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광기로 일그러진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니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가, 내 사랑하는 아내. 그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팔을 높이 쳐들면서요. 50억은 마침내 내 차지가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주사바늘이 제 팔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 밤의 정적을 깨는 위험 있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어둠 속에서 사방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온 구역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경찰견이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경악하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서 극도의 공포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덫이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 형사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그의 손에 있던 주사기는 멀리 날아갔습니다. 박민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 2개가 그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악마는 마침내 법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항구의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깜박이는 경광등이 박민준의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2명의 건장한 형사에게 제압당해 차갑고 먼지투성이인 바닥에 얼굴이 눌려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독극물이 담긴 주사기는 멀지 않은 곳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막을 내린 잔혹한 살인 음모의 말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공포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광경, 살갗에 닿기 직전이었던 날카로운 바늘은 앞으로 오랫동안 제 악몽에 나타날 것입니다. 수진이가 급히 달려와 두꺼운 외투를 제 어깨에 걸쳐주고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끝났어, 민서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너 안전해.
단짝 친구의 목소리를 듣자 제 안의 모든 강인함과 억눌렀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수사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정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민서 씨,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이제 경찰서로 가서 자세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지만 공식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경들의 부축을 받아 민준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극한의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덫에 걸린 맹수의 증오였습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윤지아 씨를 위해, 그리고 당신에게 속고 살해당한 모든 무고한 여자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았을 뿐이야. 당신은 이제 그 안에서 당신의 죗값을 치러.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 박민준의 자백이 담긴 초소형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이전에 3명의 여성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자백부터 저를 수술대 위에서 살해하려던 음모,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를 제거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살인미수 행위 앞에서 박민준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냉혈한 살인마의 자만심은 온데간데없고 울며 불며 관용을 구하는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백을 통해 끔찍한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위장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그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즉시 윤지아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김 박사와 저의 마취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안 선생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들 2사람은 탐욕 때문에, 민준이 약속한 거액의 돈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양심을 팔아넘기고 공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도살자들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 훈남, 남편 사건은 사회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기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과 어두운 구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완벽한 남편 박민준의 얼굴은 이제 칭송의 대상이 아닌 연쇄살인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서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시나리오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타인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요. 죄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에는 빛 아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조만간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연극의 막이 진정으로 내려왔고 그가 다시 연기할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6개월 후 박민준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린 재판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떨고 있는 희생자가 아닌 죄악을 고발하는 증인으로서였습니다. 피고인석에선 박민준은 초췌했고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의 젠틀하고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 눈은 퀭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공범인 김 박사와 안 선생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준의 죄악이 겹겹이 무자비하게 벗겨졌습니다. 저와 수진이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들, 불투명한 자금 흐름, 간호사 하나 씨와 윤지아 씨 부모님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민준 자신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냥 시나리오 전체가 명백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도박빚과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여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의 싱글 여성 커뮤니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모임에 들어가 먹잇감을 물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속이고 사랑과 가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믿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손을 썼던 것입니다. 첫 두 희생자인 혜란 씨와 소연 씨의 부모님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살인마가 자신의 딸들을 어떻게 냉혹하게 살해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뒤늦은 눈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가장 엄중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연쇄살인,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의 사기 및 재산 탈취 혐의로 박민준은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공범 혐의를 받은 김 박사와 안 선생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심과 의사의 윤리를 팔아넘긴 악마들에게 합당한 결말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터져나오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의 울음소리, 방청객들의 박수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민준이 끌려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정의의 빛은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비추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저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 사랑스러운 천사는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제 인생의 끔찍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떠오른 가장 눈부신 아침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가 우리 모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 찬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하나 씨를 찾아가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 돈의 일부를 떼어 그녀가 자신만의 작은 병원을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보상받아 마땅했습니다. 또한 윤지아 씨와 다른 희생자들의 이름을 딴 작은 자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싱글맘들을 돕는 기금입니다. 그들이 삶의 버팀목을 찾고 다시는 누구도 박민준 같은 악마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이야기, 거짓된 달콤함으로 시작해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는 마침내 정의와 희망의 빛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간호사 하나 씨에게, 윤지아 씨의 부모님께,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감하게 싸워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감히 목소리를 낼 때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저의 하루하루는 평온함 속에서 흘러갑니다. 제 곁에는 아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마침내 저만의 새벽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도 공포도 없는 오직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빛, 그리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하는 새벽을요. 시청자 여러분, 눈물과 공포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인했던 저의 여정은 이렇게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따뜻한 제 방에 앉아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여전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완벽한 남편의 탈을 쓴 악마에게 당한 배신의 고통과 그의 죄악에 대한 혐오감은 아마 영원히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진 흉터와도 같을 겁니다. 우리 모자가 간신히 빠져나온 악몽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흉터 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흉터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흉터를 만질 때면 저는 모성애의 힘, 한 여성의 강인함,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선한 것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믿음에 대한 가장 값비싸고 잔혹한 교훈일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에 있어 믿음은 기초이자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저도 한때는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제 남자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심장뿐만 아니라 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까지 맡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모자를 죽일 뻔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필요하지만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요. 달콤한 말, 완벽한 보살핌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뿐만 아니라 진실함과 선한 인격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균열과 이상 징후를 알아챌 수 있도록 항상 어느 정도의 분별력과 건전한 의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의심이 우리 인생의 구명조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제 목숨을 걸고 배운 교훈은 바로 여자의 직감, 특히 엄마의 직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낯선 간호사의 속삭임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 그것은 이성이나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 마음, 제 본능의 선택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한 인간의 본능이자 뱃속의 작은 생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는 엄마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 모두에게는 그 기적적인 육감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불길한 예감일 수도, 이유 없는 불안감일 수도, 혹은 이상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무시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믿으세요. 때로는 직감이야말로 짙은 거짓의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또한 인간의 탐욕이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박민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탐욕, 빠르고 쉽게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도덕적 가치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랑을 도구로 자신을 믿었던 여자들을 소모품으로 삼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자신의 부와 경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그 탐욕이 그 자신의 인생을 묻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결코 틀리는 법이 없죠. 죄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에는 빛 아래 드러나고 정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죄악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제 이야기에는 선함과 용기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간호사 하나 씨입니다. 권력도 배경도 없는 젊은 아가씨였지만 그녀는 감히 일어서서 악에 맞서고 전혀 모르는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제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함은 지위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요. 침묵하여 안전을 택하는 것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사이에서 그녀는 더 어렵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백의의 천사였습니다. 의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용기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단짝 친구 수진이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주저없이 저를 감싸 안아주었고 자신의 전문성과 날카로움으로 저와 함께 정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지아 씨의 부모님도 있습니다. 시골의 순박한 분들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더 이상 다른 여성이 딸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겪지 않도록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악이 아무리 교묘하고 잔인하더라도 선한 이들의 연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서로의 편에 서서 감히 목소리를 낼 때 어떤 악의 세력도 물리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하루는 평온함 속에서 흘러갑니다. 제 곁에는 아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마침내 저만의 새벽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도 공포도 없는 오직 진정한 모성애와 정의의 빛 그리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하는 새벽을요. 저는 모든 여성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믿으세요. 하지만 분별력 있게 사랑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믿으세요.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면의 독립성과 강인함을 항상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주위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감히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구하고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누군가에게 특히 여성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맡기지 마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여성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저희가 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